2024년 10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온스당 4,381달러. 지금은 얼마일까요? 4,342달러. 거의 최고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최고가 12만 6천 달러에서 지금 8만 7천 달러. 무려 30%가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최고가 12만 6천 달러에서 지금 8만 7천 달러. 무려 30%가 증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금과 비트코인은 함께 올랐습니다. 둘 다 달러 타락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금은 살아있고 비트코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이 괴상한 움직임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 금융시장 전체가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왜 갈라섰는지 그리고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걸린 문제입니다. 먼저 과거를 봐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돈을 찍어냈습니다. 2007년 연준 자산은 8,8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7조 달러입니다. 18년 만에 7배로 불어났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는 더 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찍었거든요. 결과는 뭐였을까요? 돈의 홍수였습니다. 달러가 휴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물가는 56% 올랐습니다. 100달러짜리 물건이 156달러가 됐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달러를 버렸습니다. 주식을 샀습니다. 금을 샀습니다.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뭐든 샀습니다. 달러만 안 가지고 있으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자산이 함께 올랐습니다. 에브리싱 랠리라고 불렀죠. 2007년부터 2025년까지 S&P 500 지수는 365% 올랐습니다. 4.5배가 된 겁니다. 금값은 423%, 5배로 뛰었습니다. 나스닥은 760%, 8.6배입니다. 금값은 423%, 5배로 뛰었습니다. 나스닥은 760%, 8.6배입니다. 나스닥은 760%, 8.6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압도한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2005년 첫 거래 시작할 때 거의 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8만 달러대입니다. 사실상 무한대 상승이었죠.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만 봐도 비트코인은 1123% 올랐습니다. 12배입니다. 금은 185%, 3배, 나스닥은 153%, S&P 500은 110%. 여기까지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뭘 사도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10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10월 고점 이후 지금까지 변화를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30% 폭락했습니다. 금값은 0.89% 하락, 거의 최고점에 붙어 있습니다. 나스닥은 2.7% 하락, S&P 500은 0.6% 하락. 다 괜찮은데 비트코인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은 단기 금융시장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로 움직입니다. 사고팔고를 반복하죠.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단기 시장에 돈이 넘치면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돈이 마르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금융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돈이 말라붙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센트 재무장관 때문입니다. 원래 미국에는 국채 발행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물 20%, 장기물 80%, 이게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센트가 이걸 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금융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돈이 말라붙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센트 재무장관 때문입니다. 2025년에 단기물을 55%나 발행했습니다. 장기물은 45%만 냈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정부가 단기 시장에서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국채 발행은 곧 돈 빌리기거든요. 단기 국채를 55%나 찍어냈다는 건 단기 시장의 돈을 싹쓸이했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단기 금융시장에 자금 경색이 왔습니다. 돈이 없어진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돈을 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었죠. 30% 폭락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SFR 금리를 보십시오. 이건 초당위 금리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원래는 연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툭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고 또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고 발작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기 시장에서 달러가 귀해졌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금리가 요동치는 거죠. 베센트가 단기 국채로 돈을 다 빨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왜 안 떨어졌을까요? 금과 비트코인은 투자하는 주머니가 다릅니다. 금은 중장기 투자입니다. 중장기 금리에 민감하죠. 그런데 베센트가 뭘 했습니까? 장기 국채 발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덜 올랐습니다. 금은 그래서 버틴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센트가 단기 국채만 미친 듯이 찍으니까 단기 시장은 돈이 말라붙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죽어갔습니다. 반면 장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금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등장합니다. 12월 FOMC 회의 후 파월이 발표했습니다. 매달 단기 국채 400억 달러어치를 사들이겠다. 우리 돈으로 58조 5천억 원입니다. 원래 예상은 15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4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기 시장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걸 연준도 안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을 풀기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건 타이밍입니다. 11월까지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회수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12월 12일부터 갑자기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온탕에서 냉탕으로, 냉탕에서 온탕으로. 정신없는 정책 전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연준도 당황했다는 겁니다. 단기 시장 자금난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살아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월 400억 달러가 충분한지 아닌지가 관건이거든요. 베센트가 올해 발행한 국채는 2조 달러입니다. 이 중 단기물이 1조 달러입니다. 단기 시장에서 1조 달러를 빨아들인 겁니다. 파월이 월 400억 달러를 푼다? 1년이면 4,800억 달러입니다. 빨아들인 돈의 절반도 안 됩니다. 과연 이게 충분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답을 줄 겁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면 400억 달러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당위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반대로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진다면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파월이 왜 4천억 달러를 안 풀고 400억 달러만 풀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양적 완화 논란입니다. 파월이 아무리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시장은 믿지 않습니다. 돈을 푸는 건 돈을 푸는 거니까요. 만약 너무 많이 풀면 연준이 다시 돈을 찍기 시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릅니다. 미국은 이제 겨우 인플레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많이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파월은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시장 자금난을 해소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풀면 인플레가 되살아납니다. 너무 적게 풀면 신용 경색이 심해집니다. 400억 달러는 이 중간에 어정쩡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어정쩡함이 바로 주식시장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약 400억 달러가 충분해서 비트코인이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돈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죠. 하지만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400억 달러로도 부족해서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진다면 단기 시장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압박이 주식시장으로 옮겨붙습니다. 주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선행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이 살아나면 주식도 살고 비트코인이 죽으면 주식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떻게 될까요? 금은 지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베센트가 장기 국채 발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덜 올랐고 금값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금도 영원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베센트가 내년에도 단기 국채만 계속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적 발행량에서 단기물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현재 32%까지 왔습니다. 원래 20%가 정상인데 벌써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만약 이게 40%, 50%까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시장도 압박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채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니까요. 단기물이 너무 많아지면 장기물 투자자들도 불안해집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값도 압박받습니다.
결국 금도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베센트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젠가는 금도 압박받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안전하다는 것뿐이죠.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왜 베센트는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왜 단기 국채만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엄청나게 쓰고 싶어 합니다. 감세를 하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방비를 늘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많이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장기 금리가 오릅니다. 장기 금리가 오르면 경제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베센트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만 찍어내는 겁니다. 단기물은 장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1년, 2년 후에 갚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단기 국채로 돈을 빌리면 장기 경제를 덜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기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너무 많은 단기 국채가 쏟아지니까 단기 시장에서 돈이 말라붙었습니다. 그 결과가 비트코인 폭락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결국 주식으로 옮겨갈 겁니다. 단기 시장 자금난은 결국 전체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주식도 오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도 중요합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엔화를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합니다. 엔화 금리가 싸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엔화를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매수 자금이 줄어듭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다른 위험 자산으로 퍼져나갑니다. 주식도 그중 하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겁니다. 베센트가 단기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단기 시장에서 돈이 말랐습니다. 비트코인이 30% 폭락했습니다. 파월이 월 400억 달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면 주식도 안전합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면 주식도 위험합니다. 금은 지금은 안전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센트의 정책이 계속되면 금도 언젠가는 압박받을 겁니다. 에브리싱 랠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차별화의 시대입니다. 뭘 사든 오르던 시절은 갔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트코인을 주시하십시오. 비트코인이 살아나는지 죽어가는지 계속 확인하십시오. 이게 주식시장의 미래를 보여줄 겁니다. 두 번째, 단기 금융시장을 봐야 합니다. SFR 금리가 안정되는지 계속 요동치는지 확인하십시오. 안정되면 자금난이 해소되는 겁니다. 요동치면 여전히 위험한 겁니다. 세 번째, 금과 장기 금리를 비교하십시오. 금값이 오르는데 장기 금리도 오른다면 문제입니다. 인플레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금값이 오르는데 장기 금리가 안정적이면 괜찮습니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십시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십시오. 주식만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금도 조금 가지십시오. 현금도 일부 확보하십시오. 다섯 번째,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에 집중하십시오. 지금은 단기 시장이 불안합니다. 단타는 위험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자산을 골라서 길게 가지고 가십시오. 여섯 번째, 빚을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금리가 요동칠 때 변동금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일곱 번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배당 주식이나 임대 수익 같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을 선호하십시오. 시장이 불안할 때는 현금 흐름이 생명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금값과 비트코인이 갈라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금융시장 전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식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주식시장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0% 폭락이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대비할 것인가. 무시하면 편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하지만 위기가 오면 후회합니다. 대비하면 불편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하지만 위기가 와도 살아남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에브리싱 랠리는 끝났습니다. 차별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비트코인을 보십시오. 당위 금리를 확인하십시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